안녕하십니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월 초순입니다. 12월 5일? 12월 13일, 14일 이렇게 되는데, 예.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금 날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 동영상 강의를 남겨두고 싶었는데,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통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내용은 그래도 날씬하게 슬림하게 잘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강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중점 체크 사항은 회사의 자본 조달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주로부터 조달한 납입 자본과 채무자로부터 조달한 부채.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출자한 사람들의 돈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100원만 있어도 그 100원짜리 자본금 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 하한이 없어지는 바람에 내 돈을 안 가지고도 100원만 가지고도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1억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중에 5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500만 원밖에 없다. 500만 원밖에 없고 9,500만 원을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을 통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경영자는 잘 되면 좋은데, 극단적인 예로 이 사람은 이 회사가 어려워서 털고 나갈 때 내 돈 500만 원만 잃으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자본금의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납입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조금 비중 있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파악하라.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봐야 될 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유형자산을 유익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부가, 우리 대차 대조표상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조금 낮을지라도 실제 시가라든지 감정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의 가치는 조금 낮으나 감정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재무 융통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든 그러니까 철강 제조를 하든 조선 기자재를 만들든 그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간혹가다 제조업을 한다고 했는데 유형자산에 기계장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사급, 임가공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논외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내 기계가 없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산의 종류, 그리고 그 해당 업종과 그 유형자산의 상관관계 등도 한번 유심히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주요 자산이 되고 있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을 넘어간다거나 매출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런 업체.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재무평점이 나쁘냐? 아닙니다. 재무평점이라는 것은, 신용평가에 있어서 재무평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부채도 보고, 차입금의 비중도 보고,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영업이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단순히 자산의 구성이 나쁘다고 해갖고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점이나 우리가 또 쉽게 평가를 할 때, 사실상 이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과다한
사유로 인해서 운전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차입금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도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게 부실 위험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이 비중,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이 회사 유형자산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한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고 강조를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 전기 대비 중요한 증감 변화를 파악하라. 재무상태표상에서 유형자산을 부동산을 판다거나 기계장치를 판다. 그런 경우에 유형자산의 금액이 높은 상태에서 팔았다고 하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회사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게 증감 변화인데, 변하고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지금 여기 보면은 210억, 210억, 요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은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재고자산도 그렇게 안 변하고, 근데 유형자산은 299억에서 490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를 어떤 유형자산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 늘어나면서 차입금은 근데 유형자산은 200억이 늘었는데 금융기관 차입금은 430억에서 20억밖에 늘지 않았다. 그럼 자기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나? 이렇게 유추해보는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을 다른 항목과 연관해서 유추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접촉하는 그런 스킬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정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번 더 드리자고 하면,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판 돈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아직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을 매출채권이라 하고, 대손, 외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조금 쉽게 말하면 돈을 띄인 겁니다. 돈을 띄었다는 의미고, 재고자산, 회사의 일반적 상거래 또는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입니다. 여기에는 원자재도 될 수 있고 만들어서 팔아야 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품이나 제품이 재고자산에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자재도 될 수 있고 원료도 될 수 있는데, 상품, 제품이 재고자산이 많다는 것은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야 될 물품이 안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낮을 수도 있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매출채권,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 속된 말로 돈을 띄고 나면 우리한테 손실이 오는 거고 우리 회사에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작용하고 부실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매출채권을 이게 악성 매출채권인지 아니면 정말 조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를 받아봤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채권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하면 회계사무실이나 거래처를 통해서 거래처 원장, 사장님 재무제표나 부가세 가세표준 증명원을 받을 때 사장님께 아니면 거래처 격리직원한테 거래처 원장 잔액 기준으로 해서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좀 주십시오. 이 자료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거래처명이 쫙 나오고 전기 2월, 1년 전에 2월 된 금액, 그리고 한 해 동안 들어왔던 금액, 차변, 대변, 나갔던 금액,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전기 2월, 1년 전에 받았던 금액이 이 업체인 경우에 1억 5,371만 5천 원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거래가 전혀 없고 다시 1억 5,371만 5천 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밑에 업체도 그렇습니다. 5,700만 원이 2월 되어 왔는데 아무런 그래도 1년 동안 거래 들어간 것도 나간 것도 없고 남은 금액이 또 5,7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억 3,700, 1억 5,600 그대로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거래도 없고 받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유추하자면 이 돈은 대손의 가능성이 7, 80% 아니 한 90%까지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 업체는 1억 5,300, 5,700, 1억 3,700, 1억 5,600 얼핏 봐도 3억, 4억 5천, 한 5억 정도의 금액이 대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불량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자기 자본금이 뭐 한 3억, 4억 정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3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한 5억 정도 되는 대손 나는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떨어내버리고 나면 이 업체는 완전 자본 잠식으로 바로 가버리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뜯어보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이런 돈이 손실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금융을 수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자면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 30% 이상,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꼭 이 거래처 원장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매출 채권 연령 분석이라고 하는데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장 잔액을 받아봐도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가가지고 하나하나 세워보고 이 단가를 맞춰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중 자체, 추이를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종합의견 1은 비재무평가, 종합의견 신용평가 단계에 있는 요거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의 추이라든지 이런 매출채권을 추이라든지 한번 봤을 때 양이 많고 추세 자체가 높아지면은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중점 체크 사항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과거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파악하라. 아까부터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추세를 항상 유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변동성이라든지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너무 큰 등락이 있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런 등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손익계산서와 비교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을 파악하라.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업체에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5년이 700억, 16년이 600억, 17년이 700억. 조금 하락했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27억, 30억, 25억 됐는데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이 업체는 2015년도에는 47억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같은 거의 비슷한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3억, 2억 7천, 2016년에 3억, 2017년에 2억 7천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뜯어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이 업체는 2015년도에 유형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장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8억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났고 108억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남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47억이 난 것입니다. 사실상 적자였다는 겁니다. 이 공장을 안 팔았으면 영업을 통해서는 적자가 났었는데 공장을 팔므로 인해서 그냥 당기순이익이 47억이나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 이익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영업 이외의 자산을 팔문으로 해서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영업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꼭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업을 통해서 쌓아왔던 자산을, 쌓아왔던 그 돈을 바탕으로 자산을 구입하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매출을 통해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업을 영위함을 통해서 수익을 일으키고 거기서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 유의미한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손익과 영업 외 손익을 파악하라. 다음으로 똑같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전기 대비 중요한 증감 변화를 파악하라.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5년도에 제가 말씀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이었고 2016년이 820억. 1,000억에서 820억, 한 200억 정도 줄었고 2017년은 530억으로 줄었습니다. 200억, 300억. 2년 사이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0억 하던 업체가 500억 매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궁금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주요 매출처가 이란 업체였습니다. 이란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서 이 업체는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볼 때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을 때는 꼭 원인을 꼭 파악해야 되고 제가 예를 든 1,000억이 500억 되는 거 말고 비율을 봐야 됩니다. 비율을. 매출 10억을 하던 업체가 5억으로 바뀌었다. 이것만큼 크게 다가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매출이 좀 줄었을 뿐이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데 회사가 좋고 담보가 다 받쳐주고 어느 정도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우리 대규모의 중소기업들이 그 경기의 파고를 넘을 만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 3억 하던 업체가 1억 5천이 되거나 한 50% 이상 이렇게 급감을 하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비용 구조 파악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회계 공부를 하면 수업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아까 영업활동 한번 다시 반복하자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이 쌓여가고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말하는 거고 투자활동은 유형자산 처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재무활동은 차입금, 사채, 그리고 증자 이런 내용 자체, 뉘앙스만 한번 느낌 자체를 알고 가시고 우리 종합의견 1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신용평가서에. 그럼 여기에 이자 지급 후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자 지급 후에 남는 현금 흐름이 21억, 10억, 3억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 수지 분석표에 의한 이자 지급 후의 현금 흐름액이 3년간 연속 부로 나타난 기업 필터링에 적용돼서 비비가 되어버립니다.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현금 수지 분석표 신용평가서에 있는 거 분석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신용평가서를 봤을 때 하는 도중에 영업점에서 평가를 할 때 이자 지급 후의 CF, 이자 지급 후의 현금 흐름이 15년, 16년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무 처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신용평가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여신이 50억 이상 된다. 10억만 넘어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건전성이라든지 충당금 싸움으로 해가지고 공원이익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알아봐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용평가 하실 때 이자 지급 후의 이자 지급 후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 있다. 그리고 이자 보상 계수도 마이너스 나 있다.
꼭 의아해하시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꼭 신용평가부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석사항 체크하기 같습니다. 그냥 감사보고서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외감기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재무분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